깊이가 다른 경제 컨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빈센트. 네, 정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참 1월 4일입니다. 네. 네. 아유, 3월 4일. 참 3월 4일이죠. 네. 3월 4일. 오늘은 수요일 아침이고요. 어제 너무 무서웠습니다. 무섭죠. 예. 어제 다 해서 얼마 빠진 거예요? 다 해서요. 그러니까 8% 빠졌나? 그러니까 거의 8% 가까이 그죠? 빠졌는데 중요한 게 2024년 8월 이후에 최대 낙폭. 그때가 엔캐리 트레이드로 우리가 다 네. 두려움이 떨었을 때. 그때만큼 떨어졌다 이거죠. 맞습니다. 하여튼 뭐 8% 가까이 빠진 어제 많이들 무서우셨을 텐데 과연 오늘은 또 어떻게 될까? 요게 이제 제일 초미의 관심이실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은 그래도 약간 좀 괜찮았나요? 선방. 선방 정도 네. 했고요. 우리 시장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쭉 함께 하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여러 뉴스들 또 시장 상황들 같이 확인하시면서 오늘 시장도 한번 잘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뉴스부터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권순우 취재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어제 진짜 무섭게 빠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장중에 뭐 한 1시 뭐 이때까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장 초반에 좀 괜찮다가 한 11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계단식으로 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어제 그 상황부터 한번 그냥 볼까요? 그럴까요? 예, 코스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그 장 초반에는 개인들이 좀 버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미국장도 생각보다 좀 덜 빠졌었고 어제 기준으로. 네. 그래서 장 초반에 그리고 사실 우리랑 직접 관련 있는 부분들이 유가 정도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안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오전에 한 11시 좀 넘어가지고 이제 6천선이 깨졌습니다. 예, 그 6천선 깨지면서 한 5,987 뭐 이렇게 기록을 했다가 그리고 이제 그 사이드카 발동하기 시작했었고 그리고서 진짜 개인들이 열심히 받아냈어요. 한 5조 8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그 기관과 외국인이 특히 한 5조 정도를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좀 코스피 지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외국인이 언제 매수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우리보다 외국인들이 공포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요? 예, 그래가지고 달러 매수가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났었고 그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어제 밤에 1,500선 넘었었습니다. 원 달러가 1,500원을 넘었어요? 어제 환율 넘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이죠? 예, 금융위기 위에 처음 2009년 금융위기가 17년 만에 처음인데 물론 역외 거래는 그 거래량이 많지는 않아서 이게 좀 그 지표로서의 의미가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1,500원이라는 가격을 좀 심리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실 장중에는 그 지난번에 한 1,480원 넘어갔을 때 결국은 구두 개입 이루어지면서 사실 실개입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실개입 있으면서 1,500선은 방어를 했었는데 이게 야간에 1,500선 넘어간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미국 시장 한번 살펴보면은 다우존스가 0.83% 하락했고 나스닥이 1% 조금 넘게 하락했고 S&P 500이 0.94%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 하락폭이 그렇게 낙폭이 크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네. 그리고 장 초반에 비해서 이제 뒤로 갈수록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그 우리나라는 어저께 장 초반은 괜찮았는데 뒤로 갈수록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의 그 지수 자체의 불안감이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시장에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은 게 그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58%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 마이크론 이런 데들 그러니까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데들 그러니까 뭐 소프트웨어 쪽은 조금 반등을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이 반도체 지수가 마이크론이 거의 8% 정도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먼저 빠져서 마이크론이 반응을 했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은 마이크론이 8%가 빠졌으니까 우리 시장에 또 영향을 받게 될지 빈센트님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우리 시장에 어저께 장 초반에 반도체 소부장들이 급등하면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밤에 미국의 반도체주들이 하락하는 것이 그동안 경험상을 보면 악재는 동반해서 우리 시장에도 하방 압력으로 좀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오늘은 장 시작에 약간 좀 흔들릴 가능성도 반도체주들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흔들릴 가능성은 충분히 좀 있다. 네, 반도체가 오늘은 장 초반에 살짝 좀 흔들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건 이제 마이크론 영향을 어쨌든 좀 받을 수 있다는 얘기긴 하네요. 네. 예, 그리고 장비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알라미스치라든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지 뭐 이런 데들 좀 빠졌습니다. 첫 번째 뉴스를 좀 전해드리면은 어제 유가가 생각보다 그냥 뭐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덜 올랐는데 여기에 어제 제가 좀 그 해운사들의 연락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 봐야 되냐 그랬는데 그 봉쇄라고 명시적으로 인접 국가들이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 로이즈를 중심으로 해서 보험사들이 그 보험 처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전쟁 나면은 뭐 불가항력 돼가지고 이게 뭐 딱 그 뭐 불가항력 걸면은 한 이틀 정도 후면은 없어진대요 보험 효력이. 그래가지고 후르무즈 해협 지나가는 그분의 보험이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보험이 없어지면 갈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통화했던 해운사도 그쪽 안쪽 페르시아만 안쪽으로 배가 지금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3월 1일 이후에 23척인가가 그쪽에 통항을 했는데 2척 정도가 새로 들어왔고 21척은 다 나가는 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들리는 얘기로는 뭐 인도 선박 1척 정도가 이 끄고 이거 감지되는 거 AIS 끄고 좀 밤에 빠르게 나가려 그러는다는 얘기가 좀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긴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한 경우 미 해군이 가능한 한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호송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 즉시 효력을 발휘해 미국의 국제금융개발공사의 걸프 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해운, 특히 에너지 운송에 대한 정치적 위험 보험 및 보증을 매우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위험도 위험이지만 보험입니다. 네. 그러니까 군사적 위험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있는데 이게 보험이 안 되면 아예 갈 생각조차 안 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이제 공격을 당할 수 있다라는 위험이 있잖아요. 근데 지나가다가라는 전제는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건데 보험이 안 되면 아예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그러니까 봉쇄 상태라고 볼 수 있었고 어제 그 해운사에 계신 분 얘기로는 그 전에도 이제 위협은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예 봉쇄가 된 거는 자기는 뭐 거의 처음 보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좀 어제 그 사우디에 계신 분하고도 좀 잠깐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게 거기가 지금 미군 기지를 공격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분위기 좀 어떠냐 그랬을 때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인 거는 맞는데 그 여기서 좀 대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정 기업 기준으로 했을 때 주재원만 한 1,000명 이상 된다 그러고 거의 교민들 다 포함하면 이게 철수를 한다라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교민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압권 녹화를 하면서 네. 그 1980년대에 있었던 탱커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뤘거든요. 탱커 전쟁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1980년대에 전쟁을 벌였거든요. 예. 근데 군사적으로 전쟁을 벌이다가 이제 이라크가 먼저 이란의 탱커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조선. 유조선 탱커와 원유 그 터미널들을 네.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란이 반격을 하는데 이라크를 도와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나머지 인접 국가 쿠웨이트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이런 데들의 탱커를 또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군함이 아니라 유조선을 공격을 함으로써 군자금을 말려버리려고 했던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쟁이 어떤 식으로 종결이 됐냐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이때 어니스트웰이라는 작전을 개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국적기가 이제 쿠웨이트 국적기가 있으면 이거를 미군 국적기로 바꾼 다음에 여기에 접근하는 그 군 도발하는 것들을 이제 다 때려 부시는 작전이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 해상 교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미란 해군의 절반 정도를 미국이 괴멸을 시켰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잉 멘티스 작전이라 그러는데 이게 거의 완벽하게 똑같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여기서 지나가는 유조선에 대해서 공격을 하겠다. 실제로 공격도 한 11척인가를 공격을 이란이 했었고요. 그리고서 이번에 좀 또 하고 있는 게 그 미국의 편을 들어주는 걸로 보이는
국가들에 대해서 지금 군사 공격을 또 하고 있잖아요. 중동 지역. 예, 중동 지역에.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음으로 했던 얘기가 유조선 호송 작전을 시작할 것이다. 어니스트 윌이랑 똑같은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을 이해하실 때는 이 1980년대에 있었던 탱커 전쟁이 어떻게 종결이 됐는지 이렇게 보시면은 그때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호르무즈 해협의 치안을 담당을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당시에도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 기뢰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기뢰를 호르무즈 해협에다 쭉 깔아놓으면은 네. 기뢰 자체는 되게 저렴한 무기인데 박으면 비싼 배가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큰 이슈가 됐는데 거의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 폐쇄하겠다, 뭐 여기에 대해서 다 불태워버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 정부 당국에서는 최대한 6,000기 정도의 기뢰를 비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결국은 장기전으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미사일 쪽에서도 거의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란이 자꾸 이게 드론, 싸구려 드론 자꾸 보내는데 싸구려 드론 보내는 걸 보면서 이제 야 이란이 뭐 무기가 없으니까 뭐 저런가, 뭐 돈이 없어서 저런가라고 보실 게 아니라 얘는 싸구려를 보내는데 방공망에서 얘를 격퇴시키는 무기는 비쌉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싸구려 문제에 먼저 보내고 장기화를 시킬 수 있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건데 실제로 미국의 국방부 대변인이 했던 얘기가 그 더 오래 방어하고 공격적 방어를 할 능력이 있다. 적들이 선포한 전쟁 계획보다 더 오랫동안 방어할 수 있다. 우리가 가진 첨단 무기를 처음 며칠 만에 모두 전개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제 뭐 어디 뭐 방공망 속에 있는 드론 막 되게 많이 있는 거 보여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전략이냐면은 장기적으로 끌고 가서 미국 국내 정치를 흔들기 위한 전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싸우는 것도 싸우는 건데 미국 국내에서 이게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불안하거든요. 근데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그 반발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마가에서도 여기에 대한 그 터커 컬슨이 이제 전형적인 보수 농객의 말 되게 세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역겹고 사악한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냐면은 그 마가는 미국의 고립주의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탱커 전쟁을 통해서 중동에 대한 치안을 그때부터 미국이 담당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빠져나오는 게 원래 마가의 주요한 그 철학인데 지금은 개입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가 진영에서는 이 전쟁을 환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선주의에서 왜 우리 청년들이 가서 죽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거기 맥인 켈리 같은 경우도 여기도 전형적인 트럼프 지지자인데 군인들이 미국을 위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란이나 이스라엘을 위해 죽었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의 중동 전쟁을 아무 의문 없이 받아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것과 다른 개념이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티브 배넌, 이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부터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농객인데 여기서도 초청된 인사들이 이제 팟캐스트 워룸이 있습니다. 거기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계속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여기다가 마가하고도 척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야 마가에 뭐 지지한다 그랬던 뭐 스티브 배넌이라든지 이런 애들 걔가 왜 마가냐 내가 마가야 라고 좀 주장을 하면서 그 보수 세력 내에서도의 균열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주요한 농객이라기보다는 주요한 인물인 제이디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겪었던 문제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단기에 끝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도 지금 이란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미국 이란에 대한 공습에 대한 미국 내 반응까지 좀 정리를 좀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바로 좀 가볼까요? 이 얘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전쟁 상황이 있었고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 시나리오 가는 부분들에서 베네수엘라 모델을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얘기인데요. 그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후에 그 베네수엘라와 관계가 굉장히 좋다.
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란의 내부적으로 이제 뭔가 안정된 정치적 변화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지금 이란에서 베네수엘라가 어땠었냐면은 그 뭐 마차도를 비롯해서 야당 세력들이 좀 있었는데 그쪽이랑 손을 잡은 게 아니라 마두로 밑에 있던 로드리게스 부통령이랑 손을 잡았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어떤 변화를 촉구를 하려 그러면 여기서 좀 정치적인 대립과 그 다음에 대안 세력이 필요한 건데 대안 세력이 왔을 때 국정 장악을 할 가능성이 좀 약하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친미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현재 집권 세력하고 손을 잡았던 거거든요. 헤드만 바뀌고. 그러면 지금도 하메네이를 죽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혁명수비대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으로 전향을 해준다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땡큐인데 네. 이게 그렇게 가지 않는다 그러면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이란 전쟁을 어쩌다가 시작하게 된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을 지금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고 이게 미국이 시작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시작한 거 아니냐. 이스라엘이 시작하면서 미국이 딸려 들어간 거 아니냐. 미국의 이란 전쟁에 대한 장악력이 약한 거 아니냐라는 의문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말씀을 쭉 들어보면 결국 장기전 가능성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리는데 그 아까 이란의 차기 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예. 물망에 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있기는 한데 네. 잠시만요. 제가 이름이 있기는 한데 좀 강성입니다. 강성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싸우는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굉장히 높이고 있는 혁명수비대 쪽 인물이라 네. 그 미국이 원하는 인물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메네이 손장가도 음. 뭐 약간 물망에 오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크게 정통성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미국 편으로 들 수 있는 뭐 개혁파 이런 얘기가 좀 있던데. 하여튼 뭐 누가 되는지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확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예. 자, 하여튼 이란 상황 이렇게 짚어봤고 아직은 뭐 어떻게 정리될지가 감이 잘 안 오는 예, 그런 감 잘 안 오는 너무 상황입니다. 초기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가보죠. 예, 좀 중요한 뉴스인 것 같아서 좀 앞에 뉴스를 좀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네. 뭐 지금 뭐 저녁에 나와 있는 주요한 이란 관련한 뉴스들은 다 모아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뭐 크게 관심은 받지 못할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중요한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양회가 이제 오늘부터 개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양회라 그러면은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전국위원회가 오늘 열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국회격인 전인대 전국인민대표회의가 내일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단은 향후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올해가 26년입니다. 그러니까 26년부터 30년까지의 5개년 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제조 2025 뭐 이런 거 하면 보통 5개년 계획들을 중국이 많이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5년 동안의 스케줄과 뭘 집중해서 할 건지가 발표가 되는데 그동안의 그 양회 그리고 5개년 계획들을 보면은 중국은 이제 민주정부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계획대로 실행되는 경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인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중국의 변화라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처음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이게 뭐야 했던 단어가 뭐가 있냐면 신품질 생산력. 그때는 처음에는 신질 생산력이라 그랬었는데 신질 생산력이 뭐야? 이랬고 그 단어 해석도 되게 어려워했었거든요. 네. 근데 신질 생산력이라는 게 이제 어떤 개념이었냐면은 그동안 중국이 양적으로 이제 성장을 해왔다 그러면은 질적 성장을 촉구한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설비라 그래도 이거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한 설비, 효율을 높인 설비를 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설비를 다 부시고 다 갖다 버리고 새로 지을 때 보조금을 준다거나 뭐 이런 식의 했던 게 신질 생산력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몇 년 동안 쓴 결과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로보틱스 그리고 이제 그 녹색 전환 이런 쪽에서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네. 솔직히 그 전기차나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중국의 어떤 실력이 글로벌 탑 레벨로 올라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향후 5년 동안은 어떤 곳에 포커싱을 할 것인가가 이번 양회 그리고 5개년 계획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5% 정도를 유지를 해왔었던 그 경제 성장률을 몇 퍼센트 정도로 볼 거냐. 이것도 이제 계획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 글로벌리 보기에는 한 4% 정도로 낮추지 않겠느냐
라는 전망이 좀 있고 그게 아니라고 또 얘기하는 거는 이제 숫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보는 사람이라면은 뭐 그 2027년이 건국 100주년인데 건군 100주년인데 여기에 앞두고 이 숫자를 5%로 맞추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근데 현재 관측으로는 이제 그 양회에 앞서서 전국 31개 성시에서 그 목표치를 냈는데 그중에 21개 성시가 그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를 합산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5%보다는 언더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중국이 뭐 좀 우리나라에서 그 반중 정서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대한 얘기들을 되게 우리나라 언론에서 되게 조심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문가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면 전문가들 얘기할 때는 좀 편하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긴 사람으로 시진핑을 지금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저기 전쟁 벌이고 관세 뭐 때린다 그러고 그러면 동맹국들하고 사이 안 좋아지고 그랬을 때 누가 승자가 됐는지를 보면은 시진핑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뭐 마크롱 뭐 메르츠 총리 가가지고 다 중국이랑 손잡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미국한테 두드려 맞았던 나라들이 대부분 이제 중국이랑 손을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면 미국은 그 관세 전쟁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걸 얻었냐라고 본다 그러면은 그런 것 같지도 않단 말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지지율이 거의 20%대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 얻었냐? 그럼 그것도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시진핑 주석은 갑자기 뭐 아유 자유무역을 해야 되고요. 뭐 무역은 공정하게 해야 되고요. 지구를 위해서 녹색 전환을 해야 되고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우군을 확보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그럼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양회 개막한다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 현대차 관련 뉴스예요? 현대차 관련한 뉴스인데 네. 현대차가 그 지금 홍콩에서 아시아 컨퍼런스가 한국투자증권이 주최를 했나 봐요. 그래고 보선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상용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포인트를 잡은 부분들이 그 가정용 로봇에 집중하는 중국 업체들과 좀 다른 길을 갈 것이다. 그리고 산업용 로봇에 집중을 하면서 소비자와 방산으로 나중에 확장을 할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은 그 아틀라스가 뭐 옵티머스나 중국 물건에 비해서 좀 비싸요. 비싸다는 거는 맞는데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 보기에 산업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BC를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코스트.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절감할 수 있는 비용과 로봇에 대한 가격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익이 되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산업용 로봇은 그러니까 작은 오류에도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서 확장을 하는 것이 방법이다. 그리고 계열사 공정에 우선 투입을 해서 학습 속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로봇을 대하는 전략이 약간 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 춤도 추고 뭐 쿵우도 하고 뭐 그런 로봇은 뭐 알아서 잘 하시고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우리 공장에 먼저 도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산업용으로 쓸 수 있는 거. 근데 산업용으로 쓰려고 그러면 굉장히 정밀해야 되기 때문에 완성도를 높이는 쪽으로 좀 포커싱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현대글로비스 갔다 왔는데 그 글로비스에 아틀라스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아틀라스 그 전 세계 투어 하고 있는데 네. 1번 국가로 이제 한국이 돼서 그 글로비스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뭔 소린가 해서 보니까 이번에 저 행사를 하나 보더라고요. 행사해가지고 그 뭐 아틀라스가 한국에 전시가 된다고 합니다. 네. 움직이는 아틀라스는 아니래요. 약간 이제 모형으로 전시가 되는 게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모베드 모베드 항상 설명드렸었는데 요것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틀라스가 멋은 있지만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정말 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모베드는 즉시 투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만금에다가 이제 9조 원인가 투자해가지고 로보틱스 공장 만든다는 거 그게 이제 모베드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얘가 먼저 로봇으로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주가 측면에서 보면 스페이스X가 생각보다 상장이 좀 빨라졌는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얘기는 아직
없나요?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너스 상장 관련해서도 그때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없다. 가까운 미래의 일은 아니다. 이 정도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근데 스페이스X 상장과 이 로보틱스 상장에 조금 차이를 둘 필요가 있는 게 스페이스X는 실질적으로 올라가서 스타링크 같은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돈도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원래도 돈을 잘 못 벌었었고 이게를 이제 상용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추진할 것까지는 없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현대차 그룹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물론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은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그룹에서 결정하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미국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내에서 완벽하게 그 정보를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렇게까지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의 얘기 나왔던 게 그 소프트뱅크의 지분 풋백 옵션 그 인수해줘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네. 언제까지는 상장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또 기한 제한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가는 분위기는 아닌데 뭐 시가총액 기업 가치가 뭐 100조네, 뭐 140조네, 뭐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좀 더 이 IPO 관련한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까지 없고 제가 들었던 얘기도 뭐 빠른 시일 내에 할 것 같지는 않다는 정도 분위기였습니다. 네.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매출이 좀 나오고 이러면서 제대로 가치 평가 받고 그러고 상장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는 모 회사가 시켜도 잘 안 하는군요. 그렇게 하면은 배임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회사니까. 네. 우리랑은 좀 다르네. 네. 자 이렇게 뉴스 3 정리를 해 봤고요. 하여튼 뭐 지금 어제 이제 워낙 큰 폭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뭐 여전히 공포에 떨고 계신 분 또 뭐 이런저런 이유로 또 누굴 원망하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으신데 이럴 때 뜨끈한 샤브샤브 드시면서 속 좀 푸시고 네. 다시 한번 힘내셔야죠. 아유 그 한 달 됐어요. 한 달 6천 돌파한 게 우리가 정말 빨리 올라왔습니다. 네. 네, 그런 생각 하시면서 네, 그렇게 이제 하루 떨어진 거에 막 하시다 보면 나중에 진짜 스트레스 때문에 그 탈모 올 수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그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 샤브샤브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채선당이 제일 큰 회사죠. 그렇죠. 채선당 샤브샤브. 예. 그래서 여기서 샤브샤브 국물에 그 각종 야채, 네, 고기 이렇게 쭉쭉 넣어 먹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국수 딱 해 먹고 남은 국물로 이제 볶음밥, 네, 딱 해 먹으면 이제 그게 딱 마무리인데 마지막 볶음밥. 네, 그걸 이제 집에서 먹기는 상당히 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채선당이 그거를 또 해결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댁에서 편하게 드실 수 있게 총 6인분으로 3팩이 이제 가게 되는 거고요. 천연 재료들 그리고 소고기까지 같이 가는데 요거는 가격이 이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네. 밀키트잖아요. 밀키트죠. 와, 근데 진짜 샤브샤브 집에서 있는 재료가 다 들어가네요. 네. 고기에 야채에 버섯에 이게 뭐죠 이거? 이거 그 청경채. 청경채, 예. 뭐 청경채 이런 것들도 뭐 다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와. 채선당 소고기 샤브샤브 댁에서 그냥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게 채선당이 비법 소스까지 다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찍어 드시는 것까지 다 완벽하게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 네. 소스가 맛있는데. 소스 맛있죠. 네. 네, 맞아. 그래서 이제 소고기, 야채, 그다음에 손칼국수 한 팩, 그다음에 칠리 소스 한 팩, 간장 소스 한 팩, 샤브 육수 한 팩 이렇게 이제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물 받아갖고 그냥 끓이시다가 똑같습니다. 예, 그냥 고기 찍어 드시고 야채 이렇게 드시고 마지막에 칼국수 넣어 드시고 그다음에 죽까지 이렇게 딱 해 드시면 완벽한 마무리. 채선당 샤브샤브 요거 10분 내에 다 조리가 완벽하게 되는 거 39,800원에 3팩 총 한 6인분 정도 되는 양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새 팩이 갑니다. 그래서 JTBC 냉장고를 부탁해를 보니까 15분 만에 셰프들이 요리를 하시는데 네. 이거 하나면은 10분이면 10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샤브샤브 댁에서 편안하게 드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파타고니아, 파타고니아. 예, 요게 이제 플라잉 피쉬라는 긴팔 셔츠입니다. 긴팔 셔츠. 여기 이제 뒤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물고기, 날아다니는 물고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물고기는 왜 날아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원래 물고기 날아다니잖아요. 날치. 네. 날치, 그 친구, 그 친구를 그리신 거구나. 이 친구들이 뭐 한 몇십 미터씩은 날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자, 하여튼 요 파타고니아는 자연을 굉장히 또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색깔이 이렇게 두 가지로 파타고니아 긴팔 셔츠입니다. 긴팔 티, 예, 긴팔 티셔츠. 쭉티. 쭉티? 네, 일단 긴팔티를 우리가 쭉티라 그러죠. 쭉 입는다. 쭉티. 그래요? 요 쭉티입니다. 네, 쭉티고 어느 지역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네, 제 주변에서 다 쭉티라 그랬는데. 요 긴팔은 쭉티. 네, 요게 이제 약간 오버핏으로 나왔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입으신 게 무슨 사이즈죠? 제 사이즈를 안 보고 왔어요. 안 보고 입으셨죠. 네, 그래서 약간 넉넉하게 나오니까 그걸 이제 참고하셔서 내가 미디엄인지 라지는 좀 헷갈리시면 그냥 미디엄 하시면 되고 조금 넉넉하게 입고 싶다 하면 그냥 라지 주문하시면 되겠다. 근데 이게 참 물론 이게 파시는 분들이 이렇게 잘 골라서 오신 걸 건데 요새 날씨가 좀 따뜻해졌다는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저도 이제 코트 벗고 막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얇게 입기는 또 이게 좀 반팔 입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야, 요새 좀 뭐 입어야 되나가 좀 고민이 돼갖고 저도 두꺼운 니트 이제 안 입고 좀 얇은 니트로 바꿨거든요. 네. 근데 이게 딱 그런 느낌이에요. 간절기에. 예, 간절기에 덥다고 반팔 입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두꺼운 거 입기는 좀 덥고 근데 이게 또 얇기가 딱 요 간절기에 맞는 옷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입을까 고민이 되시면은 그냥 3프로에서 이거 파는 거 보니까 요거 입을 철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네, 딱 맞는 거를 저희가 늘 이제 제시를 해드리니까 예, 지금이 뭔지가 헷갈릴 때, 시장이 헷갈릴 때, 혹은 뭐 옷 입을 게 헷갈릴 때, 그럴 때는 그냥 우리 공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거 하면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파타고니아입니다. 요거 48,000원에 보내드리니까 요거 이렇게 색깔 다른 걸로 커플티로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부부분들 뭐 커플분들 이렇게 입으셔도 될 것 같고 친구들끼리 같이 맞춰서 자연 생각하는 느낌으로 같이 가도 좋을 것 같네요. 자, 파타고니아 긴팔티 쭉티 쭉 입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권순희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내일 아침에 다시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